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낯익은 분야이고 그만큼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통적인 서비스 디자인에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놔도 걔네들이 서스테이너블하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이익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오래가지 못하거든. 그래서 요새도 내가 그 벤처나 이런 걸 가가지고 평가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설립하고 나서 바로 니 앞가림은 니네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지론이에요. 그래서 뭐 한 3년 굶고서 컵라면만 먹었더니 4년째에서부터 돈이 왕창 들어오더라. 그런 케이스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첫 번째 1차 연도서부터 뭐 스테이크는 아니더라도 된장찌개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블한 프로핏을 갖다 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런 서비스 디자인의 성공 실패에 있어서 이 저니 맵이나 커스터머의 익스피리언스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방법론들이 대부분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그런 사고를 하고 이런 걸 다 잘하면은 돈은 들어올 거야. 이익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막연한 어썸션을 하고서 그러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또 많은 프로젝트들이 공공 서비스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이익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디자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아이템들보다는 매우 낮게 간주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타파하고 이런 서비스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서비스의 터치 포인트들을 베이스로 해서 어디서 비용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수익이 창출되나 그리고 그렇게 창출된 수익과 그 다음에 유발된 비용 사이의 관계를 따져봐서 구체적으로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액수가 나와줘야 돼. 액수가 나와서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런 형태의 프로핏 존이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게 이 서스테이너블한 서비스 디자인을 하는 거에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서비스 디자인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했고 이 서비스 디자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캔버스가 키 파트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하는 키 액티비티들이 있고 여기에 키 리소스가 있어서 얘네들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코스트 스트럭처,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과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채널,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통해서 레베뉴 스트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핏 존을 갖다가 명백하게 만들어 놓는 것,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프로핏 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류들은 하나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이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핏 모델의 존에 포커스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프로핏 존을 컨비네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에 맞는 그런 프로핏 존을 갖다 구축해내는 거. 그게 이제 우리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디자인에서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썸머리로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 프로핏 존으로서 설정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과제를 갖다 쭉 보면서 여기서 핵심은 생판 없는 데서 우리 이렇게 돈 벌 거예요 하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기존에 이미 만들었던 그 밸류 프로포지션하고 또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블루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저니맵이라는 여러분들의 엄청난 노력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서 이 레베뉴의 스트림을 만들어내고 코스트의 소스를 갖다 찾아내는 것, 그런 점들로 포커스를 갖다 하는 그런 점들이 키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 과연 이 수익 구조하고 비용 구조에 대한 모델이 잘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이 프로핏 존이 만들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갖다가 어떻게 남겨가지고 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그 밸류가 창출되고 거기에서부터 레베뉴가 어디서 창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에 따라서 오늘 발표할 팀은 포토론 사진을 달리다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CPA가 서비스 디자인 해도 괜찮겠어, 그지? 어? 자, 끄고. 자, 거기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들고. 하고, 이 마이크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포토런 사진을 달리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저희는 일단 밸류 번호 순서대로 일단 만들었어요. 그래서 밸류 포지션에서 4가지 원래 했던 거 했었고, 타임리니스는 뺐거든요. 그거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4개로 정했고, 네, 그래서 좀 추가된 거를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에서 저희가 3번을 추가를 했는데, 좀 포토그래퍼들 그 전에는 포토그래퍼랑 클라이언트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을 했다면, 좀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끼리도 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해낸 거는 1년에 한 번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코너도 만들고, 또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이제 만든 사진들 바탕으로 전시회를 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가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고객들이 우리 사이트를 이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추억을 남기고 싶어하는 커플들이 허니문이나 데이트 갔을 때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피크닉이나 여행을 갔을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여행객도 저희가 주 타겟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행을 가면 가장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찍고 추억을 가장 많이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외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더라고요.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타 정말 사진을 잘 찍든 못 찍든 사진으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다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토그래퍼는 이제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저희의 타겟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사진에 관심이 많고 또 어느 정도 수준급의 사진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이거를 통해서 좀 부업으로 하고 싶다, 이런 작가를 대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은 일단 처음엔 저희가 어플만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이트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사이트를 만들고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웹앱이라는 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름은 포토런 사진을 달리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은 일단 커뮤니케이션과 조이풀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객 요청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저번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없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고객이 요청할 수 있는 게시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서비스가 주로 클라이언트 포토그래퍼를 잇는 통로는 색다른 상품을 통해서 연결을 맺고요. 그래서 이제 포토그래퍼를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검색 조건에 맞춰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번호대로 하는 거 맞아? 번호대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포토그래퍼 가입비를 받을 예정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기존에는 아마추어 작가가 그 클라이언트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창구가 없었는데 저희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플러스로 다른 작가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사진 작가라면 자기 전시회를 갖는 게 꿈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실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 대가로 가입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품을 팔 때마다 한 건씩 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수입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사이트에 뭐 여행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사 광고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진을 예쁘게 만들면 포토북이라거나 액자 같은 거를 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와 좀 제휴를 맺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광고 이렇게 배너 광고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 액티비티와 키 리소스를 보면 일단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포토그래퍼도 관리하는 게 저희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그래퍼들한테 홍보를 하고 우리 같은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질이 좋은 포토그래퍼를 모으기 위해서 승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상품 만들 때 좀 우리 서비스의 성격과 그런 독특한 그런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고요. 이제 고객 관리라던가 그리고 또 연일에 전시회 주최하는 것이 저희의 키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 리소스를 보면 웹사이트가 있고 또 이제 저희 스태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아까 그 광고랑 관련해서 소규모 여행사가 필요할 것 같고 소규모 여행사. 왜냐면 대형 여행사는 따로 이제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소규모 여행사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결제가 필요하니까 카드 결제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키 파트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초기에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웹사이트나 이제 웹앱을 구축을 해야 되고 또 유지를 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될 것 같고 홍보 비용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건 그 결제할 때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레베뉴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웹사이트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 비용은 좀 들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거의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윤이 창출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예요. 세 장. 이거 블루프린트인데요. 이거 엄청 복잡해서 좀 잘 못 알아보실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거 로테이션 설명을 했다면서. 로테이션이야? 이거 과정이야? 여기 어떤 식으로 뭐라고 저게 빨간색 점선 박스는 뭐고 네. 파란색 박스는 뭐고 어디서 수익이 발생? 네. 이거 일단 이게 색깔별로 보면 촬영 전이랑 촬영 후로 나눠졌어요. 촬영 전에 인식하고 서비스를 탐색하고 로그인을 하고 상품을 선정하고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는데 이제 결제를 할 때 저희 수익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받으니까.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예약 문의를 하고 결제를 해야지 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먹튀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과외 중개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전화번호만 받고 이제 수수료 안 내려고 그냥 그 아줌마나 이렇게 따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지 좀 코멘트 나중에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제 저희가 롤플레이를 해봤는데 딱 예약을 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결제하기가 딱 뜨니까 뭔가 배신감이 좀 들더라고요. 갑자기 돈부터 달라고 하는 기분이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고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커멘트 받은 것 중에 만약 마음에 들면 어떡하냐 해서 환불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그 촬영 시작 전에는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고요. 촬영이 시작하고 1시간 정도는 무조건 찍어봐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만족스럽지 않으면 저희가 그 남은 시간에 뭐 몇 %를 환불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환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일단 원본 사진을 받고 보정할 사진을 셀렉을 하고요. 만약에 고객이 원한다면 앨범이나 액자 이런 걸 추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드백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작성을 해야지 이제 편집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직 편집된 사진은 받지 못했지만 원본 사진은 쫙 봤기 때문에 사진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피드백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사진을 받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작가 마이 페이지에 최종을 올리면 돼요.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자발적으로 맡겨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액션에서 저희가 그 주로 볼 수 있는 가치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의 아마추어 작가를 만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으니까 커넥팅과 조이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제를 하니까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포토그래퍼 액션을 보면 사이트 탐색하고 내 입 가입하고 대신 클라이언트에서는 가입이 따로 필요 없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걸 연동해서 로그인하는 반면 포토그래퍼는 가입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승인도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가입비를 또 받고요. 그런 가입비를 받으면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조건에 맞을 시에. 그리고 이제 상품을 제작하게 하고 그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의 의뢰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촬영을 시작하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자기는 앨범을 하고 싶다, 액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제작 요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저희와 제휴를 맺은 그런 업체에게.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 결과물을 전달을 하고요. 결과물을 다 전달하고 나면 처음에 그 클라이언트의 돈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수료를 떼고 포토그래퍼에게 전달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대금을 받고 이제 새로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마이 페이지를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입비랑 아까 그 결제 대금 수수료가 주요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빈 박스는 그 피지컬 에비던스고요. 밑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프론트 스테이지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백스테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서포트 스테이지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는 이 빨간색 점들이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실선으로 해놓은 동그라미가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고요. 색깔별로 여기 커넥팅이고 이 분홍색은 조이풀이고 이 하늘색은 프로피터블이고 주황색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좀 알아보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홍보물 게시할 때 당연히 비용이 들 것 같고요. 사이트 관리와 사이트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제할 때마다 카드 회사 수수료가 들어갈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제휴 업체를 선정할 때 제휴 업체 접대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내가 먼저. 첫 번째 페이지.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포토그래퍼 가입비 수수료 수익은 얼마고? 수수료는 생각 못하고 가입비 3만 원. 수수료는 이제 일정 퍼센트로 할 예정인데 저희가 N%라고 해놨지만 사실 3에서 5%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고 지금 웹사이트 구축한다고 하는데 구축 비용 얼마나 들 건지 그리고 운영진 급여 얼마 줄 건지 홍보 비용을 숫자가 나와줘야 돼. 숫자가 나와줘서 그 숫자를 보고서 이게 그 서스테이너블하게 프로핏 존이 형성되는지 하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목요일 날 발표할 때 같이 보충해서 발표를 해주면 좋겠고. 자, 다른 질문, 코멘트. 나무 저쪽 밑에. 네.
경학과 홍남호입니다.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전 모델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온 뒤로 되게 재밌어서 되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때 공유 그때 혹시 해드렸던 자료 보면은 사실 이런 투사이드 플랫폼에서는 정말 핵심적으로 끌어와야 되는 사용자를 갖다가 더 미끼를 많이 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정말 나이트는 여자는 공짜고 남자는 돈을 내고 술값을 내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 서비스가 정말 되게 잘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키 사용자들은 사실 정말 사진을 잘 찍어주는 포토그래퍼들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일 것 같아요. 라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해보면은 사실 포토그래퍼 3만 원을 받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약간 그거 솔직히 진짜 롱텀 밸류로 생각해서 정말 많은 고객에게 많은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포토그래퍼라고 한다면 3만 원 저기 큰 돈 아니거든요. 그럼 오히려 날려버리고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서 오히려 저는 고객 뭐 100명 한 달 사진 찍은 사람은 사진 왕뭘 해가지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비용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끌어들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런 코멘트가 굉장히 좋은 코멘트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돼요. 포토그래퍼 입장에서 과연 3만 원 받으려고 저걸 할까? 궁금한 게 저희도 그걸 생각을 했는데 처음 6개월간은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서비스가 포토그래퍼들이 정말 원하는 서비스가 될 경우에 가입비를 받는 거 네. 아니 뭐 나중에 결국은 갑질하냐 을질하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질할 수 있는 되는 시점에서 우린 갑질하겠다 하시면은 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오케이지 않을까요? 저 질문 있는데 제가 저희 이제 조사하러 다닐 때 언니네하우스라는 그 펜션 아니고 게스트하우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사회 환원적인 그런 작업을 하면서 자기네 하우스에 공짜로 막 몇 달 이렇게 묵게 해주면서 자기가 재능을 기부하게 되면은 거기 그냥 숙박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원룸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하면서 되게 사용자한테 좋지 않다고 느낀 게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포토그래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랬지만 거기에 자기 재능을 기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이 관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용자한테 허들이 자기랑 면접도 봐야 되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창출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야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좀 넘게 한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면접도 보고 뭣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그러니까 포토그래퍼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빨리 펼쳐줘야지 막 들어와서 그 유동이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팀에서 잘했던 점, 어떤 점이 있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특히 전임앱에서 블루프린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익이 어떤 식으로 창출될 거다. 그리고 그 이익이 창출되고 코스트는 어디서 발생할 거다. 아쉬운 점은 숫자가 안 나왔다는 거. 회계사도 있는데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서 대차대조표는 아니더라도 손익계산서는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연결재무제표는 아직 안 나오더라도 자회사를 갖다 갖지는 않을 테니까 아직은. 자, 그래서 이런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레베뉴 스트림과 코스트 스트럭처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그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걔네들이 몇 년 텀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들겠다 하는 플랜이 있어야지 이걸 보고서 그러면 저게 서스테이너블한 프로핏 존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러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구체적인 건 구체적인데 숫자를 갖다가 얘기하지 않으면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다음 두 번째 발표팀은 페이퍼 플레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싸우진 않았고요. 되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 약간 희미한 거 혹시 색깔 차이 그러게 보이세요? 지금 칼라 코드가 저 네. 팀의 핵심인데 칼라 네. 코드가 안 보이네. 네, 제 나라 핵심이었는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평당 임대료가 면세점 기준으로 1억 3천 원이에요. 내가 이 팀을 왜 두 번째로 꼽았겠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알겠죠? 이번 주에 이 팀이 가장 그 크리티컬한 페이스야, 이 팀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업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아니 면세점 안쪽이 1억 3천이고 사실 저희는 그 면세점 바깥의 공간이어가지고 아마도 단가가 임대료가 이거보다 좀 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인천공항에 K북스라는 곳이 그 서점을 7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 너네 혹시 우리 학생들인데 임대료 좀 알려줄 수 없냐 했더니 그거 알려주면은 매출이 바로 공개돼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안 알려줬는데 그래도 뭐 7천, 8천 언저리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우리 책 그냥 단순히 책 파는 걸로 힘들 수도 있겠다. 일반 서점이 일단 7개나 돌아가고 있으니까 단순히 책 판매 서비스로 자생 가능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새 책이 아니고 중고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운 부분을 고안해야겠다 해서 약간 기존에 원래 책을 팔고 있는 모델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여행을 나가는 곳에 그 지역에 가는 곳에 적합한 책을 이렇게 모아주는 역으로서 스위치보드의 역할을 하는 거에서 프로핏을 가져올 수 있다 생각했다면은 저희가 약간 이런 사족의 아이디어 같은 거였는데 옛날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은 이게 너무 사족인가? 이게 되나?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우리 서점에서 어느 국가에 가는지 알 수 있다면은 진짜 해외 나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정보 그 관광지에서 우리 이 책에 나왔던 이런 공간이 있는데 혹시 여기 가보지 않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그 애프터 세일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밸류 프로포지션을 크게 여기까지 책을 제공해 줌으로써 만들 수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여행지에 관련된 유니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뭔가 좀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 여행지에 관련된 정보로 해서 거기서 고객들이 유입이 되게 하고 거기서 수수료 마진을 가져올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사실 딴 것 부분은 다 지금까지 기존에 발표를 해왔던 부분들인 것 같고 좀만 더 그냥 보충할 게 사실 커스터머 세그멘트하고 코스트럭처 레비뉴 스트림일 것 같은데 좀 재밌었던 게 먼저 커스터머 세그멘트 그래서 보면은 우리 결국 누구한테서 돈 뽑아낼 건가 하고 해외 현재 여행을 나가고 있는 연령대별 성별 비율하고 자유여행을 나가는 비율이 또 중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이 애프터 세일 프로핏을 만들어내려면 이미 패키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책을 보고 여기 괜찮네 추천해준다고 갈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되게 그 20대 여성하고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 지금 해외 여행 그러니까 전체 비율에서 거의 한 40%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남자보다도 2배 이상 여행을 나가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되게 잘 가시고 그리고 패키지 여행을 싫어하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비율이 거의 40% 50% 가까이여서 가능성이 있는 타겟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스트럭처는 제일 클 것 같은 공항 임대료 그리고 중고책 구매 비용 그리고 저희 아까 말했던 이 여행별로 책을 추천해준 여행 마스터의 노동 비용 그리고 여행 관련 컨텐츠 제작비 이거는 저희가 그 샤웅 앱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근데 공용 앱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단순히 그 앱이 아니라 책은 정말 여기 여행지에 관련된 책을 소개받는 거고 거기 이 책과 관련된 컨텐츠 여기 이런 장소를 가야 될 것 같다가 제가 옛날에 소개했던 서울 데이트팝 여행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컨텐츠 제공하는 버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 관련 플랫폼 제작비 그냥 운영 비용 들어갈 것 같고 거기 들어갈 컨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레비뉴 스트림은 원래 기존의 모델이었던 중고 쪽 판매 수익 그리고 기타 그러니까 약간 좀 여행 나가는 시점에 사람들이 되게 뭔가 다짐을 하고 뭔가 이런 느낌에서 책을 많이 사더라고요. 같이 끼업할 수 있는 게 약간 노트라든지 이런 것도 펼 수 있겠다 싶어서 기타 액세서리를 판매할 수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거는 북보트라 그래서 저희가 산 국가별로 예를 들어 여권에서 그거별로 사진 찍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 가는데 어느 국가용이 관련되면 그 도장 찍어주고 약간 정립하고 모으는 거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판매 수익 하려고 하고 기타 컨텐츠 소개 광고 그리고 업소 방문 시 수수료 이런 것들로 돈을 벌 수 있을 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빠뜨린 거 있으면은 아니야 얘기했어. 그래서
이게 사실 근데 모든 책들이 안 이럴 거는 같은데 굉장히 많은 그래도 여행 에세이라든지 좀 소설 수필 관련 책들이면은 실제 여행지에 관련 그 여행 코스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몇 일 차에 거쳐서 어디를 어떻게 갈지 이런 장소들이 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직접 연락하고 컨택하고 약간 방문시 뭐 그 쿠폰 모아 북이 약간 그 느낌이 들어가서 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는 계속. 네. 그 앞에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블루프린트를 새로 업데이트를 시켰는데요. 많은 이제 앞단 부분 이제 공항에서 이루어지는 블루프린트 움직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뀐 건 없고요. 주로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북티켓을 통해서 이제 그 추천 장소나 이제 그 해당 책의 이제 주인공들이 돌아다녔던 곳에 대한 이제 추천을 받게 되는데 그 곳에 대한 이제 코스를 확인하고 이제 북티켓을 통해서 이제 앱에 접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책에 대한 그리고 그 여행 마스터가 올린 그 코스에 대한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 이제 댓글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식의 네, 이제 인터랙션을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 공유 부분도 이제 앱에서 이루어지는데 추가적으로 페이스북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저희가 책을 반납을 한 다음에 원래는 이제 다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제 더 뭐 비싼 가격으로 이제 팔아주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면 저희가 마진이 많이 못 남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여행 마스터가 만든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이름을 약간 여행 원정대라고 지어가지고 그 해당 책의 주인공들이 간 그 주변에 제휴업소랑을 찾는 과정을 하는 이제 알바생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책을 빌려간 사람들이 반납을 해서 그 책의 퀄리티가 좋은 사람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명씩 이제 추천을 통해서 뽑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여행 원정대로 보내주는 서비스 이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 이제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방식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란 표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런 파란 표시가 저희가 이제 좀 더 돈을 쓰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뒤에는 이제 그 유저 전임 앱인데 많이 아까 앞에서 계속 말했던 거랑 겹쳐서 네,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코멘트. 자, 내가 먼저 할게. 그 예상되는 인원, 책 수하고 숫자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젝티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고 나서 런칭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됐었을 때 팔려나간 책이 몇 권이고 들어온 책이 몇 권이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그 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데 저기에 있는 공항의 임대료는 얼마고 그다음 그 지금 DB를 갖다 구축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코스트 지금 이 팀은 코스트 스트럭처가 어마어마한 코스트 스트럭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언제 그 상세해 가지고 BP를 맞추고 그 프로핏 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네, 사실 되게 단두대와 같은 질문이신 것 같으신데. 근데 저희가 일단 여기 나왔던 1억 3천 기준으로 책을 한 권을 하루에 몇 권 팔아야 되는지 갖다가 예를 들어 지금 중고책 기준으로 중고책이 사실 되게 저가에 사온 다음에 고가에 파는 구조긴 해서 막 진짜 1,000원에 사가지고 한 5,000원에 파는 구조인데 한 4,000원 마진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루에 380 몇 권인가를 팔아야 되더라고요. 380 몇 권만 팔면 돼? 근데 평당이 저희가 이게 사실 평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12평이었나 13평이었나 12평 정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실제로 사실 서점 단순히 서점인데 돌아가고 있는 게가 인천공항 안에서 7개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들보다 돈을 더 벌면 더 벌었지 덜 벌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어서 기대해 볼게요. 네. 그 숫자가 이제 여기서는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지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쭉 가면서 레베뉴 스트림이 보여져야 되고 숫자로. 그다음에 코스트 스트럭처가 보여져야 되는데 코스트 스트럭처는 1차년도 마이너스 1차년도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생할 거라고요. 특히 이 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그 레베뉴 스트림에 따라서 언제 BP를 갖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과연 설정한 그 숫자가 리즈너블한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야 돼. 네, 숫자에 대한 걸 더 많이 알아볼 수 있는 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 생각에 이 팀은 뭔가 극단의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뭐 평당 임대료까지 나와서 상당히 놀랐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이전까지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주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약간 중고책이 순환을 해서 컨텐츠가 증가되는 그게 핵심적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은 이 중고책을 반납을 할 때 5,000원에 사서 그 다시 파는 사람은 1,000원에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 저희가 마지막까지 참여하던 조모임을 기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그 저희가 중고책 예를 들어 이걸 갖다 5,000원에 1,000원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받는 금액을 갖다 좀 내리려고 했었어요. 계속 내리려고 할수록 그래야 저희가 마진폭이 확보가 되니까. 근데 이 내리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애들 예를 들어 헌혈을 했었는데 헌혈에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헌혈률이 확 떨어지게 됐다. 이게 뭔가 중고책을 갖다가 반납하는 가치에다가 오히려 1,000원 받고 그 공항 피곤하고 돌아오시면 누가 하겠느냐. 그냥 오히려 공짜로 해버리고 사람들한테 약간 만족감을 주고 할 수 있는 대체제를 제안하자 약간 느낌에서 그냥 돈을 우리는 안 주고 책을 받는 모델로 지금 약간 전환한 상태입니다. 근데 컨텐츠의 순환으로 봤을 때 너무 선의에 기대해서 막연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추가적인 프로핏존에서 이 광고 수익과 연계한 수수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인턴하던 데가 약간 광고 관련된 인터넷 회사였는데 거기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800만 정도였어요. 근데 한 달 매출이 한 18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인터컨 그 모바일 기반이라서 타겟팅도 확실히 되고 그런데 더 이용자 수도 적고 아무래도 그 노출에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여행은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결제를 하고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롱테일 부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수수료라고 해도 저 평당 임대료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숫자를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피드백인 것 같고 약간 근데 저희가 사실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중간 발표를 했을 때는 공유의 매개체가 책이 된다라고 아마 되게 많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지금 상으로 저번 주에 되게 많이 공유했던 게 뭐였냐면은 공유의 매개체가 책에서 앱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되게 북과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버티컬 SNS와 매거진 형태로 같이 이렇게 투웨이로 진행되는 앱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거진이라고 하면 저희가 만들어낸 컨텐츠, 저희가 피처드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여행지와 관련된 그 업소들의 컨텐츠들일 것 같고 SNS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공유하는 그쪽이 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웨이 앱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그 책을 통한 그 컨텐츠의 공유는 약간 지금 현재 포기한 상태이긴 합니다. 선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냥이. 저 지금 해주시는 것 중에 그 밸류가 사실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는 그 밸류 창출이 잘 안 되는 건지가 궁금한 게 저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시잖아요. 그러면 임대하지 말고 뭐 이렇게 바로 드림 서비스 같이 미리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북마스터가 좀 기다렸다가 준다든지 아니면 키오스크를 좀 더 이렇게 사물함 형태로 좀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키오스크에서 뽑아가는 형태로 하면은 필요한 공간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12평을 쓰시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우리 그럼 혹시 그 뭐냐 코레말 KTX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 지하철로 거긴 싸니까 그 지하 공항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은 여기 좀 벗어나 볼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오브저베이션 단계에서 발견한 가장 큰 니즈가 내가 책을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려고 하고 떠나고 있는 그 순간에 시간이 남은 그 순간에 그 적시에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책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고는 절대 우리 걸 사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공간에 국가별로 이걸 마련해 놓는다면 그러면 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 공간을 포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서비스 이거 하면서 느꼈던 건데 저희도 맨 처음에 예약 베이스로 가려다가 적시로 바꿨다가 적시가 되게 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요 예측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에 호소하는 방법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해가지고 저희 다시 예약으로 회귀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그 책에 뭐 조금 더 코멘트를 써서 점점 발전하는 플랫폼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포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중고책 자체라는 그런 키워드 자체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중고책이 공항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게 옵설베이션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인터뷰해봤는데 그 여행할 때 사는 그 충동적으로 사는 책은 지금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10,000원 중후반대 책을 충동적으로 사기에는 자유여행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원래 오히려 중고 서점에서 충동적으로 책을 사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책 값이 싸니까. 근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은 인생에 몇 번 없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고 서적의 정도의 돈을 써가지고 충동 구매를 하려는 그 마음이 내키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가의 새 책보다 중고책이 그런 충동형으로 사는 책에 더 적합할 거라고 저희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그러니까 컨텐츠의 순환이라는 측면의 밸류를 지금 포기하게 돼버린 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대라는 그 밸류 프로포션 때문에 중고책을 아직도 포기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싸우지 말아야 돼. 오케이,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네, 공항 부분을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저기서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저걸 보는 것 때문에 저기 포기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기 임대료 때문에 이익을 내는 게 힘들면은 아예 그냥 어떤 공항 자체나 아니면은 뭐 대한항공 걔네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행 가고 싶은 백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라운지 있는 데서 도서관 형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중고책처럼 다시 이제 쓰는 것도 가능할 테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떤 독립적인 거로 레베뉴 갖는 거는 저 안에서는 진짜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안에서 좀 뭔가 좀 마케팅스럽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작은 도서관 형태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요, 공항 안에서 있으려면요. 그러니까 이제 레베뉴를 그냥 거기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파는 것보다는 이제 뭐 휴식하는 라운지 같은데 이제 좀 뭐 도서관 형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떤 이걸 책을 판다기보다는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도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고민인 거야, 그치? 이 팀은 처음에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 수익 모델에서 지금 딱 막혀가지고 아주 어려워하고 있는데 조금 특단의 조치를 갖다 좀 취해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몇몇 개를 갖다가 포기하게 되면은 어떤 모형을 가져갈까? 아까 선유가 제안했던 것처럼 꼭 그게 이제 뭐 맞춰봐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갖다 생각해 보면은
난 요새 그 여행하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가지고서 이런 중고책을 갖다가 만들어 본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지금의 가장 핵심 나중에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되면 항상 비슷하게 겪는 게 있어요. 이 시점에 가서는 이제 정말 이것만은 킵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만 킵하고서 나머지 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찬란한 이 모습을 갖다 만들었다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가서 코스트 스트럭처를 갖다 딱 보면은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아예 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호플리 이제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런 케이스도 난 많이 봐. 그래서 결국에 가지고 키 밸류를 갖다가 남겨놓고 나서 다 지웠더니 그 자체가 별로 큰 밸류가 아니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서 그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단계 디스커버 단계 할 때서부터 뭘 했냐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아이디어들, 시드 아이디어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내라고 그랬다고. 이제 거기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갖다가 만들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이런 난관에 딱 부닥쳤을 때는 다시 가서 보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컷했던 것 중에 셀비지를 갖다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걔네들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변경한다면 어떤 것들로 변경할 수 있을까? 그런 베이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디스커버 단계나 디벨롭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얼터너티브를 갖다가 본 거예요. 자, 질문. 나무 아까 질문 있었어? 저희가 약간 그래도 낙관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었던 마지막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저 1.3억은 아닌 거고 저거 쌀 거리라는 점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냥 완벽하게 평범한 서점인데 그게 7개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그래서 사실 거기에 지금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 한 번만 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진짜 완전 불가능할까라는 나는 근데 오프라인 그 공항 책 서점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 아니 지금 돌아가지고 있는 그 7개의 책 서점은 그렇게 왜냐하면 매번 출장 갈 때 보면 점점 그 사이즈가 줄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롱텀 바이어블한 그런 모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또 질문, 코멘트 없으면 우리 지금 10분인데요. 10분 쉬고 20분에 만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예고한 대로 이제 다음 팀서부터 발표할 때는 한 명만 나와서 간단하게 얼마가 벌고 얼마가 쓸 거다. 어디서 쓰고 얼마나 쓸 거다 하는 것들 갖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페이퍼 플레인 다음 조는 팀 Q.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 팀 Q는 요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 매주. 얼마 벌고 어디서 얼마 벌고 어디서 얼마 쓸 거다. 저희가 방금 급하게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주 수익이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음식을 판매하고 재료를 사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많이 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거를 뒷받침하는 서포트 프로세스가 워낙 커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나중에 마트랑 연계해서 마트에서도 재료 패키지를 판매하고 또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광고를 버는 걸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돈 생각을 못해서 방금 딱 저 부분, 저 판매 수익, 그 음식을 판매하고 재료를 판매하는 그 부분만 계산을 했는데 한 달에 1억 4천. 아니 계산 가지고 많이 하시.
그러니까 저희가 요리 하나를 한 4,500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4,500원이 요리고 이제 그거를 한 하루에 300접시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거를 한 달 동안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30 다시 곱하고 이제 근데 트럭을 한 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3대 정도를 동시에 운영을 해서 3 곱해서 8,500만 원 한 달에 나왔고 또 재료 패키지는 한 봉지에 2,000원. 아까 재료 패키지는 레시피를 합쳐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2,500원 해가지고 같은 방식을 해서 6,300만 원 한 달에. 그래서 한 달에 1억 4천. 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저희가 낙관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리고 저희 팀에 그 광고 수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앱으로 요리를 보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 아카이브 페이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셰프용 유저들이 올린 그 개인 아카이브 페이지에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그게 좀 나와 있지 않아? 그런 자기 광고하는 그 자리에다가 광고를 넣기 때문에 그거를 셰프용 유저 같은 경우는 7대 3으로 만약에 배분을 하면 그 사람도 광고를 가져가니까 원리 통계가 생기고 저희도 거기서 이제 광고를 같이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넘기면 저희가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 요즘 뜨는 게 뭐 마이리트 텔레비전 해가지고 백종원 씨 나와서 막 요리하잖아요. 그런 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출품된 요리들을 어떤 방송국에서는 그런 그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고 방송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CJ 푸드비 같은 곳에서 이제 그런 프랜차이즈 안에 있는 메뉴 같은 거 활용할 때 거기서 나온 로열티 수익 같은 거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가 될지 저희 잘 몰라서 더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푸드트럭 저희가 방금 검색해봤는데 딱 되게 초기 투자 비용은 굉장히 적게 이라서 유지 비용도 별로 안 들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코스트 나갈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공장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걸로 유지한다든지 그 사이트 구축 비용 한 달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나 코멘트. 그 푸드트럭 되게 비싸지 않나요? 방금 검색해봤는데 주문 제작을 했을 때 한 저희가 생각하는 중가? 제일 중가 정도는 딱 처음 제작할 때 850만 원 정도. 푸드트럭이요? 네. 제작 비용이 850. 네, 제작 비용. 네, 그죠. 제가 예전에 제 친구들이 알아봤을 때 되게 비싸다고 알려줬던 게 있어가지고 걔네한테는 되게 비싼 게 이 팀한테 되게 싼 건데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오프라인 레스토랑이 한 20% 비용 정도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건 트럭 비용이 아니라 트럭에다가 개조하는 비용이 850만 원이야. 그러니까 트럭 비용은 별도지. 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이 팀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캐치업을 갖다가 잘하고 있어요. 캐치업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돼 있고, 이제 다만 그리고 이 팀은 레베뉴 스트림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점이 코스트 대비 레베뉴 스트림이 탄탄히 만들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어야 돼. 이 팀은 다른 팀들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 레베뉴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캐치업 하느라고 전이맵 다시 그리느라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 실제 그 프로핏 존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작업은 좀 못한 것 같더라고. 근데 이 팀은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쉽게 나오고 실제로 서플리멘트 할 수 있는 자료들도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발표할 때는 숫자를 갖다 한번 쫙 보여주라고. 프로젝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자, 우리 다음 팀은 토마토 라면이에요. 토마토 라면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준 유일한 팀이야.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구체성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뒤로 밀리긴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숫자를 갖다 제시한 유일한 팀이었어요. 자, 얼마?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라면점입니다.
저희는 한 달 수익 레베뉴 모델을 일단 2,160만 원 잡았고요. 코스트를 지금 여긴 제대로 안 써있는데 인건비 간단하게 이제 저희 6명 200만 원씩 하고 서브 비용 20만 원씩 해서 1,22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레베뉴 모델 세 가지인데요. 이제 공연 수수료, 이제 공연을 실제로 중계했을 때 그 공연 자체마다 받는 돈 있고요. 이제 키워드 광고 수수료는 뭐 구글 애드센스 연결해서 하는 수익 있고, 그리고 이제 버스킹 관람을 관객이 지급하는 팁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 공연을 여러 번 본 결과 이제 그 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이제 팁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거기서 오프라인인데 그 수익을 좀 쉐어하고 싶으면은 앱에서 이제 별풍 쏘듯이 이렇게 쏠 수 있고 그걸 이제 저희가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금액을 산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게 된 근거 같은 거는 이제 13년도 기준으로 이제 통계청에서 서울 소재에 있는 비프랜차이즈 중에서 한 30성 이상 되는 규모의 카페를 솔팅해가지고 그게 875개인가 그랬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30%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금토일 뭐 주 1회 공연만 한다고 쳐서 해서 나온 금액들이에요. 저희가 이게 레베뉴 모델이 이게 최종본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발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되게 기반 자체가 카페 수에 따라서 저희 서비스의 전체적인 크기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이 카페들 중에서 30%라고 가정했는데 사실 비프랜차이즈보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크거든요. 30석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아서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카페 수는 한 500개 정도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 레베뉴 모델 자체가 그 공연 횟수를 만약에 활성화돼가지고 제비다방 같은 그 성수에 있는 공연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매일 몇 회씩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연 횟수를 늘린다고 해도 전체 레베뉴의 크기가 좀 고정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는 이제 그 단순한 카페라는 장소에서 좀 확장을 나중에는 차후에 시켜가지고 바나 원래 그때 한 중간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나 술집으로 확장시키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좀 키우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스트가 딱 보시도 알겠지만 상당히 좀 뭔가 빈약하죠. 이거보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원래 이거 얘기할 때는 이제 좀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걸 가져오고 싶어가지고 뭐 이번에 스타벅스 미리 이렇게 주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스탬프 주듯이 저희도 할인을 주거나 아니면 뭐 스탬프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이 수수료 같은 경우를 이제 카페랑 쉐어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거 자체를 좀 뭔가 의견이 일치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여기 명시를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결론은 그래서 지금 모델에서는 2,160만 원에서 코스트를 1,220만 원 빼면은 얼마였지? 970만 원이었나? 네, 월 970만 원 정도를 지금 저희는 대략적인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질문, 코멘트. 자, 비용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야, 네. 그지? 그리고 그래도 하여튼 수익을 갖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했고, 그리고 항상 수익이나 비용은 5개년을 잡아야 돼요. 5개년을 잡아서 5개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봐야지 이것처럼 이렇게 딱 가져오면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플랜이라고 이제 그런다고. 자, 그래서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조금 더 구체성이 감안됐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우리 자연밥상. 자, 자연밥상. 여백의 미를 강조했어, 자연밥상. 이제 먼저 변명부터 하자면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받은 코멘트가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3개로 나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되게 토론을 많이 했어요. 처음 싸웠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썼어요. 이거를 어떤 걸 가져와야 되냐. 2개를 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 측면이랑 아니면 다른 만남, 뭐 조모임이나 이런 걸 가져가야 되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쿨하게 저희가 문학 정년을 버렸어요. 이제 버리고 나니까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짤 단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백이비를 좀 많이 살렸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뭘 제공해야 될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신촌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활동, 예를 들면 뭐 조모임이나 아니면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이런 공간에 대한 실시간 대여라기보다는 예약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뭐 먼저 블루프린트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되게 허술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져갈 거예요. 전광판 기능을 이용해서 노는 건 가져가긴 할 건데 스터디 그룹 뭐 저런 조모임 같은 거를 활용해가지고 일단은 확정된 거는 예약 관리 시스템 이런 건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 추상적이라서 지금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결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아마 그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던 것 같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러니까 더 멋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 이 팀이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서. 자, 그 다음은 우리 골목대장은 좀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으로 갔고요. 자, 이 팀도 비용하고 레베뉴를 갖다가 산출하기는 했어요. 자, 대원이. 저희도 사실 이번 주에 좀 이 과제 말고 따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오래 걸렸는데 저희 가장 크게 변경된 점만 좀 알려드리면 저희 좀 중점적으로 가져갔던 그 서비스 에이전트를 사람이었는데 그냥 없애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냐면 일단 좀 감성이라는 게 사실 가장 저희가 사람을 넣어서 기대했던 가치가 이게 다음날 뭐가 올지 기대가 되고 그게 질리지 않고 이런 가치였는데 사실 애인도 질리는데 그냥 서비스 아니 뭐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애인도 권태기가 오는데 저희가 서비스 에이전트가 아무리 잘 케어를 해줘봤자 그런 권태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의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 서비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저희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있었으면 그게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서비스 전체에 안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없애는 방향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표할 거는 하루에 대충 원가로 2,500원을 잡고 있고 그게 거기에 든 비용이 커피값 그리고 수건 세탁비 그리고 배달 비용 그리고 기타 고정 비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측정한 그 고객한테 받을 원가는 4,500원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히 고정비가 얼마인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4,500원이라고 결정을 한 데는 대부분 이렇게 직장인들이 아침에 가면서 커피 한 잔씩 드시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보통 그런 때 가서 뭐 드시는 커피가 3,000원에서 4,000원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이크아웃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저희가 갖다 준다는 의미로 한 500원 더 붙여서 4,500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주모. 네. 권태기를 이용을 하면 권태기가 끝나면 안정기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노대원 씨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질리면 그게 끝까지 가나요? 아니면 극복이 되면 이제 좀 더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지. 네.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요. 이거 왜 말하지? 그러니까 약간 그거 한번 넘어서면 좀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를 살려고. 네. 팀원이 네,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 주고자 했던 밸류는 터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진짜 챙겨준 사람이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를 좀 물어봤을 때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서 좀 바꾼 게 있었고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좀 밸류를 좀 웨이트를 다르게 해서 펀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아침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브가 아침 패키지별로 뭐 상큼한 아침, 따뜻한 아침, 부드러운 아침 이런 것들이 뭐 매일 바뀌는 형식으로 전날 밤 이렇게 아침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 큐브에 상응하는 패키지가 도착을
하는 식으로 좀 이렇게 네, 내가 원하는 아침을 내가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네, 저희도 아쉽습니다. 오케이,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내가 이 수업을 갖다가 지금까지 해서 한 횟수로 한 10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판에 바뀌는 클래스도 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재미있는 클래스이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막판에 바뀌는 게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결코 나쁜 게 아니고, 그만큼 좀 더 좋은 서비스화 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고, 이제 물론 시간적인 그 제약 때문에 우리가 풀리 그걸 갖다 보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막판에 가서 못 바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니야, 누가 어떤 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야. 일반적인 얘기를 해준 거야. 여러분들 기억나요? 맨 처음에 우리 Q팀이 그 스트레스에서 푸드로 넘어왔었을 때, 와, 이 시점에서 바꾸냐, 얘들 되게 용감하자 그랬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얘네가 제일 빨리 바꾼 애들이잖아. 그러고 나서 바꾸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지금 리바이버블 해가지고 스테이블한 그 궤도에 올라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항상 생각했을 때 제일 늦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10분뿐이 없어서 아주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4단계로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아주 디테일한 그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코크리에이션까지 해보면서 드디어 이제 2단계로 왔고, 여러분들이 스테이징까지 해보면서 이제 2단계로 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우리 딜리버 단계는 앞으로 해가지고 2주 동안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전체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디벨롭나 디스커버는 3주, 그 다음에 짧은 디파인하고 이 딜리버는 2주 해가지고 전체 이 그 실러버스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딜리버 단계는 우리 그 이제서부터는 굉장히 클리어한 메시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클리어한 메시지를 만드느냐? 당연히 첫 번째는 누구한테 여러분들 서비스를 알리고 싶겠어요? 사용자. 여러분들의 사용자에게 그 클리어한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게 제일 그 우선적인 목표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클리어한 메시지를 갖다 전달해 줘야 돼. 투자자도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과 협력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갖다 만들어낼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터널한, 지금은 뭐 여러분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커지고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됐었을 때 이제 여러분 종업원들 갖다가 모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도 굉장히 클리어한 메시지를 갖다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딜리버 단계는 결국에는 그런 클리어한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할 거냐. 결국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은 비전과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비전과 미션을 뭘로 가져갈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학이나 이런 다른 데서 할 때는 비전과 미션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 간다면은, 서비스 디자인의 특성은 이렇게 그 사용자의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거를 중심에 두고 위아래로 이렇게 탑다운과 바텀업을 갖다 반복해 가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피라미드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그 비전하고 미션을 갖다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딜리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브랜딩하고 인게이지먼트하고 프로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베리피케이션, 최종적으로 이게 정말 말이 되나 하는 그 테스트하는 단계를 갖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까를 갖다 하는 거고, 그 각각의 단계를 하는 동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코크리에이션, 코밸류에이션 이러한 공동 작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일반적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케팅에서 많이들 하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퍼스널리티에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해서 우리 뭐 코카콜라나 IBM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브랜드 이미지가 비싼 좋은 회사들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하고 서비스 브랜드의 차이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서비스 브랜드는 결국에는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던 이 삼각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프라미스, 약속을 갖다가 하는 건데, 첫 번째 컴퍼니가 커스터머에게는 어떤 우리 이러이러한 밸류를 갖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메이킹 프라미스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로바이더가 커스터머한테는 우리가 여기서 제시해 놨던 이 프라미스를 갖다 키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컴퍼니가 프로바이더한테는 이런 프라미스를 갖다가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 가서 서비스에서의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저 세 가지 약속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줄 거냐. 고객에 대한 약속, 인터널 인플로이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 이해 당사자들 간에 대한 약속, 이러한 약속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이슈들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기존의 그 브랜드가 이 컨슈머나 커스터머하고 컴퍼니 사이의 브랜드 이슈만을 다뤘어요. 반면에 서비스의 브랜드는 이런 인터널한 이런 브랜드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 인플로이와 컨슈머 사이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과 그 서비스를 갖다 받는 사람 간에 형성되는 브랜드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트래디셔널한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브랜드라든지 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브랜드 가치가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 서비스 브랜드에서의 큰 차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주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브랜드가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타이밍에 그 서비스를 갖다 받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이 서비스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가분성을 갖다가 이 서비스 브랜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터치 포인트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품의 피처보다는 특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월드 오브 마우스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경험, 서비스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화하는 것들을 갖다 많이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이 서비스 브랜드화를 갖다 잘한 기업으로 자포스라고 하는 회사 이야기를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신발 회사 아마존이 산. 그래서 거기서의 브랜드 얘기를 갖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브랜드 모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갖다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기존의 그 브랜드는 이 부분만을 강조를 했어요. 위에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어떤 회사가 자기가 우리 회사는 이런 브랜드다. 코카콜라가 우리 회사는 이런 브랜드다. 그걸 갖다 강조하면 사람들이 그래 코카콜라는 그런 브랜드였지를 해서 여기에 브랜드 자부산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그 서비스 브랜드에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이 그 브랜드, 서비스를 갖다 사용했을 때의 경험, 그 경험이 브랜드의 미닝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사용했었을 때 이러한 형태의 브랜드를 갖다 느꼈다. 그게 다시 브랜드 이퀴티를 간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루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델을 갖는 게 서비스 브랜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미 다른 마케팅 수업이나 이런 전략 수업에서 했으니까 이제 서비스 브랜드랑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그 사용자의 경험을 가지고서 브랜드의 미닝을 갖다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 서비스의 경험,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중요한 아웃풋이 뭐예요? 뭐죠? 도표로 하면 무슨 표를 딱 보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면서 이게 사용자의 경험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니맵. 저니맵을 갖다 보면은 그 안에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브랜드 미닝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저니맵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브랜드의 미닝이 만들어져 나가고 사용자한테 그 미닝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을 해보는. 그래서 이런 그 외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에비던스들, 본인들이 경험한 그런 에비던스들하고 그걸 갖다가 전해 들은 히어세이들이 모여져 가지고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 브랜드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나 로고, 가격, 핵심 서비스의 내용, 경험에 대한 느낌, 제공자, 서비스 환경, 서비스 개선, 개성, 퍼스널리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무전 효과라든지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브랜드를 갖다 그 구성을 해요. 여러분들의 구성들. 그럼 우리가 브랜드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 정하는 거예요.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만들고 가격을 형성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얘네를 갖다 그냥 똑 떨어뜨려서 보는 게 아니라 저니맵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저니맵의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모습으로 얘네들이 사람들에게 터치포인트화 됐을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니맵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 구체화시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떠한 식으로 사람들이 그 자극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모습의 브랜드가 형성될 것이다 하는 걸 경험 베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갖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베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멘전의 측정 사례고요. 여기 서비스 브랜드 구성할 때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처음서부터 너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 이제 이 딜리버 단계로 갈수록 이제 포커싱이 돼요. 그래서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밸류를 제외하고서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밸류에 대한 브랜드 포지셔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갖다 일관적 있게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서비스 브랜드 지침인데, 이런 지침들을 갖다 보게 되면은 메이오 클리닉은 어떻게 브랜드 가치를 갖다 유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팀에서 만들었던 그 브랜드를 알리는 터치 포인트들이에요. 이런 터치 포인트들이, 이런 터치 포인트들, 그리고 그런 터치 포인트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비헤이비어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이런 서비스를 갖다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서비스에 인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게이지 모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피라미드 모형을 갖다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엔진사에서 만든 콜센터 서비스 디자인 사례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서비스에 어떻게 인게이지 시킬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 굉장히 익숙하지?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저니맵이고 블루프린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니맵하고 블루프린트 상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터치 포인트를 노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브랜드를 구축하게 만들 것인지를 갖다 적어주는. 그게 브랜딩 플랜을 갖다 가져가는. 열받았어 지금. 자,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브랜드를 갖다가 전이맵상에서 보여줄 것인지를 갖다 구체화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그 전이맵상에서 내가 어떤 액션들을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전이맵으로 쭉 갈 거라고 그것 상에서 하나의 컬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컬럼이 들어가느냐면 브랜드에 대한 컬럼이 들어가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컬럼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걸 갖다 진행하면서 어디에서 어떤 터치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브랜드를 쌓아가는지 하는 걸 갖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로고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비주얼한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태그라인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의 사용하는 상황에서 보여지는 프로토타입의 외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런 전이맵상에 있는 모습을 쭉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그나마 포커스 돼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런 거를 할 때 여기서 제시하는 그 구조가 뭐냐면 이 6가지를 갖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unware에서 aware, 모르는 상태에서 알게 되고 aware 상태에서 find, 그래서 그 서비스가 어떤 것지를 갖다 찾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고 나서 그 서비스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린다라고 하는 게 6단계, 인게이지먼트의 6단계. 그럼 여러분들의 전이맵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전이맵상에서 이런 6가지 단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가 했던 구조에서 6가지 단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갖다 보여준 거예요.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은 전이맵하고 구분되어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2번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6가지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 6단계를 갖다가 전이맵상에서 보여줘야 된다. 여기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이맵을 갖다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 터치 포인트들에 보이는 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서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이맵을 갖다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걸 갖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업은 현재의 전이맵을 갖다가 보충을 해서 그 전이맵 상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접하게 돼서 이런 모습이 됐던 어떠한 모습이 됐던 이 6개 단계를 갖다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인게이지가 되나 하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게이지된 모습들을 갖다 요거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광고의 콘티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그 브랜딩을 갖다가 제공을 한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한테 제공한다고 했을 때 광고의 콘티는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이렇게 간단한 컨티 모델을 갖다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 컨티 모델을 만들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브랜딩 작업을 갖다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해볼 거는 이거예요. PPT 3장인데 PPT 3장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PPT가 될 거예요. 거의 마지막 PPT가 될 텐데 현재 전이맵을 베이스로 해서 이 6가지 과제 단계가 있죠. unaware서부터 tell까지 6가지의 단계를 이 실제 사용자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전이맵상에서 구축되어 나갈까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하나의 간단한 컨티로 만들어서 어떻게 광고화할까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 이게 지금 서비스 브랜드하고 관련된 여러분들의 아마 주 전략, 주 마케팅 전략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시간 자료인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정규. PPT가 3장인데 그러면 나머지 한 장은 어떻게? 지금 그 전이맵이 이제는 한 2장 정도로 늘어날 거거든. 전이맵이 한 2장 정도로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이맵에다 2장을 쓰고 컨티는 1장만 쓰세요. 나머지 2장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써도 돼요. 그걸 전이맵으로 익스펜드 시켜도 되고 아니면은 그 6단계를 갖다가 요약해가지고 다시 표현을 해줘도 되고. 그럼 그 콘티를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 영상을 최종 발표 때 만들어서 보내는
그럴 수 있으면은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다 이거예요. 컨티를 찍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이제 그만 받고.